주로 타겟하는 기업이 뭐 식품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네. 식품 기업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부문에 그 카테고리를 피해간 거죠. 물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또 기존의 에너지 시설을 현대화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아마 다시 돌아올 거고 네. 여기에 한국 기업의 역할들은 커질 수도 있다. 네. 저는 아마 올해 상반기에도 6,500에서 8,000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훨씬 더 큰 상승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많은 오히려 네. 더 가까운 시일 내에 올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 손님 나탈리허 변호사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출연이신데 인사 한번 네. 또 오랜만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탈리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코스피에 대한 재밌는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얘기 할 수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말씀 좀 나눠볼게요. 일단 저도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으니까 기존의 경로가 꺾여 들어가는 거죠. 아마도 자본 시장에서도 경로가 꺾일 수밖에 없고, 뭐 환율도 경로가 꺾일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환율 전망할 때마다 중동 전쟁이나 이런 전쟁과 같은 변수가 등장하면 기존 경로를 무시한 채 일순간 달러 가치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건 너무 자명한 그냥 상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로가 아예 꺾여 들어가거나 일순간의 경로에서 이탈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코스피 역시 꺾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이 중동 전쟁 경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변수들, 그리고 실제 우리 주식시장은 중동 전쟁 끝나면 또 어떤 변화로 전개될지 이런 것을 같이 좀 토론해 보며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좀 위험이 좀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없었으면 사모대출 이 시장의 경과를 더 지켜봤을 텐데 상대적으로 덜 지켜보고 있는 모습 같아요. 또 JP모건 출신으로서 이 사모대출 이 파생상품 많이 직접 다루셨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의 기초에서 예. 기본적으로 이 사모대출 시장발 신용 불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시는지 한번 큰 틀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모대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좀 투명하지 않은 대출이죠. 일반 은행 대출하고 그렇죠. 다르게. 이제 2008년 9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위험 대출이 많이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신용도가 안 좋은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쪽 다한테 이득이었던 게 신용도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이를 통해서 펀딩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한동안 저금리가 유지가 됐는데 상당히 고금리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양쪽이 사실은 윈윈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렇죠. 예, 일부 사모대출은 뭐 이율을 뭐 10%까지 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주는 좋은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통계를 보면 사모대출 시장 규모가 미국이 2조 6천억 달러인데 이게 이제 하이힐드 채권 시장하고 맞먹는 정도 규모로 지금 커졌다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사모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의 대출을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가 대중들에게 혹은 공개된 정보로 알려져 있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사모 대출을 했던 펀드들은 좀 투자자들 유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당신들이 원할 때 환매를 해주겠다. 근데 이 환매라는 게 대출은 사실 회수를 해야지 환매를 해줄 수가 있는데 분기별로 환매를 해주겠다고 이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은 계속해서 투자금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걸로 환매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환매 조건을 쭉 걸어놨는데 이번에 이제 다들 들어보신 블루아웃 사태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환매를 요구를 하니까
이 환매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그렇지. 환매를 제한하면서 이 위기가 좀 수면 위로 부상을 한 거고요. 이제 한 회사가 이렇게 환매 제한을 하니까 다른 회사들도 덩달아서 나도 환매 다는 못 해주겠다. 뭐 10% 받았는데 5%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가 좀 여러 회사로 전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일부 회사들은 또 환매를 요청을 대응하기 위해서 뭐 자산을 내다 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 굉장히 위기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의 사모대출 신용 불안 이 현상을 큰 틀에서 잘 규명해 주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기면서 제가 괜히 너무 과도하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히려 제가 변호인처럼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한번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판단도 그렇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모대출 펀드나 뭐 BDC나 네. 어쨌든 사모대출 운용사들이 이 사모대출 운영하는 것 자체는 신용불안의 현상은 생긴 거 맞지만 이것은 어쩌면 금융 선진국으로서 이 구조적으로 좋은 구조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네, 그러니까 말씀인데 이걸 나쁜 거라고 네, 생각하시니까. 이게 예. 이제 제가 예전에 저희가 금융위기를 서브프라임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브프라임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갖게 됐지만 사실 서브프라임은 그냥 프라임 밑에 있는 그렇죠. 어떤 그 섹터의 이름입니다. 프라임 다음 단계. 단계의 마찬가지로 지금 BDC도 너무나 좋은 금융 구조인데 네. 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이 대출 신용이 낮은 기업들에게 펀딩을 지급하고 또 개인들에게는 좋은 투자 상품이 되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네. 단지 처음 알려진 게 이 블루아웃 사태이다 보니 이 자체가 마치 부정적인 것이냐 오해를 하실까 봐 저도 항상 걱정을 하는데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너무너무 동의가 됩니다. 예. 네. 제가 또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또 금융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시는 뭐 전문가로서 또 담당자로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은 나라는 소위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이 정말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을 평가해낼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 기술의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데 기술 가치 평가 능력이 없어요. 그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출을 제공해 줄 수 없어요. 금융을 지원해 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금융 지원이 없다면 이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중기업이 되고 뭐 대기업이 되고 국가에 기여하고 많은 고용 창출을 하고 유망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금의 이런 대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 선진화라는 것은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 기술의 가치는 어느 수준인지 해가면서 평가해서 대출이나 금융을 지원해주는 기능이 그게 금융의 기능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적 금융입니다. 주식만 생산적 금융이 아니라 그렇게 선순환했을 때 좋은 구조인데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소위 1금융권의 부실이 커지면 너무나 그 파괴력이 심각하니까 이것을 좀 제한하다가 어쨌든 그런 스타트업이나 중소 중견기업들 비상장사들에게 금융 지원해주는 소위 말하는 2금융권의 역할이 좀 부상했던 거죠. 이들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금융 규모가 사모대출 시장 규모가 커져왔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일단 한국 시장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그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시고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생산적 금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국의 AI 경쟁력이 뭐 세계 최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동의하는 많은 외국의 분석기관들이 지적한 그래도 한국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생산적 금융. 네.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이 펀딩을 할 수 있는 자본 생태계가 없다라는 걸 지적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 부분을 사실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네. 도구죠. 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 선진화라는 그 방향성 하에서도 우리나라 은행을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보다 주요 선진국 대비 좀 열위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부동산 대출에만 의존하고 있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왜 부동산 담보 대출에만 의존하냐?
그 외에 소위 말하는 기술가치 평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담보물자는 없지만 미래 가치 혹은 미래 부가가치 능력을 평가해냄으로써 대출을 공유해주고 산업의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사모대출 시장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어쨌든 이 시장에 불안이 발생한 거죠. 결과적으로. 네, 예, 네. 그것을 좀 꼬집어 놓고 이야기를 좀 또 전개해 보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그 사모대출에 있어서 상당히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미국에 계셨나요? 홍콩에 있었습니다. 홍콩에 계셨고 네. 금융업에 있으면서 직접 경험하셨는데 그 금융위기와 좀 닮아 있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닮은 면이 있죠. 네, 그 부분이 왜냐하면 뭡니까? 원래 금융시장은 악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네, 나쁜 소식도 이미 알려지면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미 네. 반영이 되고 오히려 이제 거기서부터는 반등을 꾀야하죠. 근데 이제 금융위기 때도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았잖아요. 과연 아까 저희가 말한 서브프라임 론이 누가 얼마를 받았을까? 그거의 정확한 밸류에이션은 얼마인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시장이 패닉을 하고 붕괴를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출도 만약에 이 대출이 사모가 아니라 예. 공모였다면 모든 정보가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 부도율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분석이 되면 시장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맞아.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이 정보의 불투명성, 누가 얼마를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동결을 하고 뭐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금리를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날지 그 영향이 얼마일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해하는 거죠. 네, 너무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금융위기와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관점에서 닮아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고요.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 뭐 근래 우리 한국에서 경험했던 부동산 PF 대출 부실 이것과도 다소 닮아 있다.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소위 1금융권이 직접 대출을 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나 이거 건설하고 나서 분양해서 돈 갚을게 한 게 부동산 PF 대출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니까 22, 23년에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주로 뭐 지역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뭐 증권사, 보험사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예요. 고금리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닮아 있어요.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2금융권의 데이터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대출도 데이터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분석을 해보려고 트라이를 해봐도 정밀하게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데이터가 25년 4분기 데이터, 분기별 데이터. 대부분 은행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인데 얘네는 분기별 데이터고 분기별 데이터니까 아직 25년 4분기 데이터. 그러니까 참 26년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근데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부동산 PF 대출 부실도 상대적으로 부동산 영역에서 발생했는데 이번 사모대출 영역은 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헬스케어 기업, 테크놀로지 기업들 이들에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줬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 뭐 역시 그 부분에서 미래 산업 기대가 좀 있으니까 이금융권은 적극적으로 대출해주고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이자 수익을 벌려는 그런 움직임이 여기까지 가져오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실 여부를 한번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사모대출 시장 규모도 커지고 네. 전체 미국 시장 내에서 여러 산업 업계에서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사모대출에 기대어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영위해 왔는데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앞에 말씀 주셨던 환매 요청이 증가하거나 이 부실 상황을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또 부실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최근에 거기서 등장한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세스포칼립스라고 네. 사스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 소프트웨어랑 에포칼립스가 대재앙을 합쳐서 이제 최근에 AI 그 에이전트의 발전으로 네.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급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26년 1월 중순부터 네. 2월 중순 한 달 동안 사스 기업들 시가총액의 약 1조 달러가 음. 증발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세스포클립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들 대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사모펀드 대출인 거죠. 그렇죠. 사모대출이죠. 그러니까 이 부도 상황을 사스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리드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일단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네. 지금 보면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대출이 액면가 대비 80%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네네. 디스트레스 상태다. 이런 보도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모 대출의 부실이 이 섹터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섹터로 전이되는 게 아니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유는 상당히 많은 사모 대출이 이제 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수년 전부터 많이 발행이 됐죠.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기술에 기반한 자산이 없는 회사들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부도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 PF 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소위 나 이거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하고 나면 얼마 나오니까 그때 돈 갚을게 하면서 빌린 게 부동산 PF 대출인데 근데 그 아파트 가격 자체가 조정돼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상실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 주셨던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말씀하신 거죠. 네. 소프트웨어 애서 서비스. 네. 그 사스 기업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쩌면 없어질 거야라는 종류의 소문도 막 생기고 하면서 AI 혁신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막 조정되거나 이러니까 결국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이 사모대출 시장의 불안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요. 이 부도율 지표가 있는데 부도율 지표가 분기별 지표예요. 그리고 이 부도율 지표가 26년 4분기 데이터밖에 없는데 부도율이 2.5%가 살짝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 3분기 동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부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낮은가를 들여다보면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 상황에 있는데 그 저축은행들이 만약에 도산해요. 그러면 전체 부동산 PF 대출 규모에서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러니까 부실한 금융 부분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대출 부실률이 낮아지는 현상도 있어요. 한국에 비교한다면 예. 그거랑 똑같은 현상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PIK라든가 뭐 어쨌든 그 부실 대출 부분을 삼각하는 다른 방식을 도입하면서 실제 부실로 혹은 연체로 연결만 안 될 뿐 연체 이상의 부실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지만 부도율로는 보여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부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더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한 어떤 정보의 불투명성의 또 하나의 요인이겠죠. 그렇게 상환 금액을 미루는 PIK 방식으로 해서 표면적인 부도율만 일단 좀 별로 높지 않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고 또 최근에 한 보도에 따르면 이 그 BDC들이 소프트웨어 대출이 아닌 것처럼 카테고리를 속였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누가 봐도 사스 회사인데 예를 들어 뭐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뭐 주로 타겟하는 기업이 뭐 식품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식품 기업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부문에 그 카테고리를 피해간 거죠. 그래서 거기는 재무 구조가 안 좋은데 그거 역시도 이제 사스 기업의 부도율을 생각보다 높게 만드는 죄송합니다. 낮게 만드는 예, 그런 이제 요인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보를 그렇게 속이는
기존 그렇죠. 데이터를 속이거나 음. 카테고리를 바꾸는 네. 이런 작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음. 것들을 시장이 우려하는 거죠. 제가 되게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반 아이들이 30명 있는데 네. 평균 성적이 예를 들어서 수학 평균 성적이 90점이에요. 90점에서 95점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30명 중에 성적 제일 낮은 두 학생을 다른 반으로 보내면 너무 전학 좋은 보내면 돼요. 비유입니다. 제가 너무 약간 이런 어렵게 거예요. 네, 약간 이런 맞습니다. 거. 어. 아니 정확히 그게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네. 사실은 이 30명의 평균 성적이 안 좋은데 제일 안 좋은 아이들이 빠져나가면 다른 방식으로 그럼 평균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사모대출 부실이 숨겨져 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모대출 부실이 상당 부분 숨겨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중동 정쟁에 상당 부분 가려져 있고 매스미디어에 덜 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2008년 금융위기와 뭐 부문만 다를 뿐 거의 구조가 비슷하다. 자, 그러면 이거 금융위기로 전이됩니까? 이 질문이 가장 많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좀 미시적인 이유랑 조금은 좀 거시적인 이유가 있는데 네네. 일단은 환매 제한이라는 거는요. 네. 뱅크런 같은 위기랑은 좀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펀드가 환매를 안 해주겠다는 거지만 그게 네. 투자금을 잃거나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밸류에이션이 통째로 날아가는 네. 금융위기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더 강한 의견인데 네네. 사실 2008, 9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을 때는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표현 중에 그 검은 백조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예, 예. 블랙 스완이라고요. 네네. 한 번도 보지 못한 백조인 거죠. 검은 백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음. 위기는 증폭이 됐던 거예요. 물론 네. 저희가 서브프라임하고 사모대출은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다. 정보 불확실성에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 사태 파악을 하려고 하고 널리 알려진 자체가 네. 이 위기가 통제 불능으로 갈 가능성을 많이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희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네. 미국 연준에서는 이미 심층 조사에 들어가서 네. 전수 조사를 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저희는 알지 못하는 네. 많은 정보들을 이미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겠죠. 음. 그리고 그때 연준과 또 지금의 연준은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다르고 금융당국의 경험치도 다른 만큼 저는 이 위기가 금융위기급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금융위기급 대재앙 오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전이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토론자로서 조금 더 의견을 덧댄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 네. 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데 지금 금융사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실제 우리나라 부동산 PF 부실 문제 커질 때 이거 불안 맞지만 이게 경제 위기나 뭐 이런 성격으로 전이될 만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던 게 전체 금융 사이즈에서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2금융권에 집중되어 있고 1금융권 그 금융 규모랑 봤을 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게 금융 부실로만 끝날 뿐 위기로 전이되진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정부도 기업도 은행도 다 그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익을 벌어보려고 무리하게 대출해주기보다는 그런 불안한 건설사들에게 대출 안 해주자. 대출 회피를 선택을 함으로써 오히려 금융 부실이 전이되지 않는다. 관리 위험이 관리가 된다. 근데 비슷합니다. 사모대출도 예. 금융사들도 그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연준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다 알고서 그것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위험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JP 모건과 같은 주요 미국의 은행들이 결국 이 사모대출 펀드 운용사에 대출해 줌으로써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그런 사모대출 운용사에게 대출해 주는 걸 깎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어서 은행권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이 위기가 그러면 이제 일부 그 금융부실로만 마무리되고 소위 전체 금융 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혹시 또 여기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 제1금융권으로 전이되느냐가 중요한데 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JP모건이나 이쪽에서도 이 사모대출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확산을 막는 조치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금융기관들부터 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지금 우리 나탈리어 변호사님께서 써주신 2016 한국에 투자하라. 자, 이 책 여러분 정말 읽어보시면 이게 책의 두께도 그렇게 안 두껍고 사이즈도 작아서 하루 맘먹으면 읽어보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제시하는 코스피 1만 물론 올해 내내가 아니고요. 한 5년을 경유해서 1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근거를 주셨는데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논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가느냐 한번 큰 조정을 거쳤다 가느냐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나누는 게 사모대출이 정말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되느냐를 계속 따져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여쭙는데 이 질문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상황이 어찌어찌해서 안 좋게 전개되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4차 오일 쇼크가 오고 중동 전쟁이 뭐 거의 뭐 4월까지 끝나지도 않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뭐 15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미국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더 이 금융 시장의 경색이 돌아서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위기로 전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종류의 의견들을 갖고 계세요. 우리 독자분들이. 사실 저희가 뵙고 나서 음, 2달도 안 됐어 고점 6,300까지 갔어요. 맞아요. 예. 예. 거의 뭐 20-30%가 순식간에 올라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잠깐 한 5천선까지 후퇴했다가 지금 여기서 등락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배경 설명 저도 첨부를 하다면 중동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톡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생각보다 빨리 6,300에 왔다. 네. 그죠? 그래서 이 맞습니다. 조정된 전망을 이야기하러 내 한국에 언제 올 테니까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셨던 거죠.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근데 또 중동 전쟁이 발생한 맞습니다. 거죠.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 그러면 이 전쟁과 금리 전망 변동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의 가능성이 있느냐? 네. 저는 그 질문을 저한테 하면서 이 세 가지 요인을 보면 네. 1번은 일단 좀 흔들렸어요.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 많이 줄었고 많이 실제로 줄었죠. 동결을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저희가 좀 계속 했었고 근데 2번하고 3번은 사실 오히려 강해졌어요. 2, 자, 3번 요인. 2, 3번이 뭐였죠? 2번이 한국의 AI 경쟁력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 정부의 코스피 밸류업. 네. 사실 3번에서 저희가 요즘에 자사주 소각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상법 네. 개정안 통과하고 나서 지금 대기업들이 거의 뭐 45조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어요. 네. 저는 이런 요인이 오히려 중동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아직 코스피에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2번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벌써 중동 전쟁 재건 사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게 되는 또 다른 기회가 있죠. 있을 거고요.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던 한국의 AI 산업의 경쟁력, 반도체 제조 쪽에 데이터와 현장 경험이 많고 AI의 지금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업과 기술이 존재한다라는 게 전혀 달라진 게 없죠. 네. 단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에 대한 전망이 바뀌면서 네. 약간의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봤을 때는
급락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그런 중동 전쟁의 확전이라든지 장기화에 대해서는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요. 미국에 사는 제 그냥 생활 경험 혹은 인사이트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래 지금 미국 안에 지금 전쟁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안 좋고요. 네. 특히 장기전과 확전에 대한 거는 지지하는 국민이 10%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장 중대한 과제는 이제 11월 중간선거 승리인데 네. 이거를 위해서는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신속히 종결할 수밖에 없고 종결이 안 되면 종결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지금 나와서 마음대로 전쟁을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네. 그 국내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의 이슈가 인플레이션이나 유가 이슈로 전환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예. 그렇잖아요. 예. 전쟁 일으킬 때는 그냥 싹 해서 하루에 그냥 정리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란이 지금 이렇게 해협을 움켜쥐고 네. 인질극을 벌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전히 코스피 시장의 상승 전망은 유효하고 오히려 저는 네.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 미국 증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워낙에 고평가돼 있는 지금 밸류에이션이고 네. AI 인프라 투자 과도하다는 얘기가 막 나오면서 최근에 그 빅테크 주식들 움직임을 보면 상승을 못 하잖아요. 실적이 좋아도. 네네. 게다가 이들도 3호 시장에서 차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가면 오히려 고평가된 미국 시장은 약간의 좀 움직임이 있어도 저는 코스피는 참 이런 얘기 하면서도 미국이 빠져도 한국이 오를 수 있다 이 얘기 하기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좀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네.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네. 떨어질 때 덜 떨어질 수는 있어도 네. 오를 때 혼자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고 네. 보는 견해가 좀 강해요. 네. 혹시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뭐 그게 타이밍의 문제지만 네. 결국은 그 같은 얘기죠. 지금 어쨌든 코스피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고요. 지금 6,300까지 다시 떨어졌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주식은 얼마 안 빠졌죠. 네. 원유 수출국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일으킨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네. 별로 빠지지 않고 지금 미국 시장 고평가에 대한 그 우려는 미국의 정책 당국자를 또 간혹하는 얘기예요. 네네. 지금 주식이 너무 높다. 언젠간 조정받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실적 발표랑 좀 주가 움직임이 괴리가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제가 그러면 자꾸 짓궂게 네. 계속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또 우리 독자분들께 성실히 의견을 전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전쟁을 전망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전쟁의 네. 경과를 전망할 수는 없어요. 전쟁의 경과가 언제 끝날지는 그거는 진짜 알 수. 전 의견은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 이 공중파 방송에서도 의견을 얘기하고 왔어요. 네. 예, 3월 안에 끝난다. 네. 네, 그건 제 의견인 것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란의 경제적 상황 하에서 의지는 계속 있지만 이게 보급이라 하거든요. 군인들이 네. 보급. 그러니까 그 전비가 뒷받침돼야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의지는 계속하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된다는 표현을 했어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게 레이셔널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성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감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일단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전쟁이 어쨌든 저도 바라건대 오늘 즉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즉시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끝나면 돈이 대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영역에 상당한 기대가 집중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혹여나 전쟁이 아예 장기화돼서 그럴 시나리오가 배제될 수는 없으니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장기화되고 국제 유가가 뭐 150달러에서 계속 평균 가격이 맴돌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피하기가 어렵고 트럼프가 원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또 피할 수가 없어지고 마치 2022년처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거 금리 인상하게 되는 경로까지 온다면 저는 이 나머지 두 개의 요인도 무시한 채 조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제가 짓궂게 계속 여쭙고 있습니다. 아유, 양해를 아니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히려 이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네네. 지금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건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모신용 문제, 뭐 음. 세스포칼립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리가 오르면 문제가 크게 될 것들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매크로를 되게 많이 봐야 된다는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시장의 그 심리도 굉장히 거기 취약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시장에 들어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오랫동안 저금리에 살아왔고 이번에 연준이 두 차례 금리 동결한 것도 미국에서는 그거를 매파적 동결이라고 하는 게 시장은 당연히 인하를 할 줄 알았거든요. 거의 뭐 제로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뭐 3%도 어떻게 제로로 가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뭐 제로 금리로 가야 된다고 막 하고 워낙 그분이 또 이렇게 그런 걸 밀어붙이는 정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중간 선거 전에 적어도 한 뭐 서너 차례 인하하고 막 이런 기대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결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마치 인상 같은 동결인 네,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떤 위원은 인상 얘기도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인상 얘기가 나오거나 인상을 한 번만 하면 네. 시장은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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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당황하고 이거를 리프라이싱을 되게 빨리 하려고 노력할 그렇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그래서 더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드렸던 것은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전쟁이 단기간에 종식되면 돈이 대거 주식시장에 쏠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이 특히 재건 사업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운을 떼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국내 여러 엔지니어링사들이 중동 지역에서 발주하는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플랜트라든가 해양 플랜트 이거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꽤 경쟁력 있게 수주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석유 정제 시설이나 몇 가지가 폭파됐잖아요. 재건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텐데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최대 강점이 이쪽을 좀 관심 있게 알고 있거든요. 최대 강점이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최대 강점. 납기를 준수합니다. 우리나라 빨리빨리. 그러니까 예. 언제까지 복구해 주세요라는 그 요청을 네. 절대 그 기한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를 하는 능력은 네. 다른 부분보다 절대적으로 이제 입증이 됐어요. 트랙 레코드가 예.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런 면에서 또 기회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변호사님 관점에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전쟁이 AI 전쟁인 거잖아요. 또. 네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요격한 시설들이 이제 석유, 가스 같은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네. AI 인프라도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센터도 공격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중동에는 많은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었고 그것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후 재건 사업은 석유, 가스 같은 트래디셔널한 새 시설의 그 재건도 있지만 이런 AI 센터를 다시 짓는 사업이 있는데 네. 저희가 예전에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도 한국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네. 뭐 전력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인프라도 들어가야 되고 소형 그렇죠. 원자로 뭐 그런 사업이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네네. 이 데이터 센터 중동에 재건할 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석유화학 시설 그 부서진 것들도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존 시설을 그대로 복구하는 재건이 아니라 현대화 프로젝트. 그렇지. 예. 그리고 이걸 현대화할 때는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뭐 데이터 센터도 화력 에너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다 연관된 얘기라서 음. 이 물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또 기존의 에너지 시설을 현대화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아마 다시 돌아올 거고 네. 여기에 한국 기업의 역할들은 커질 수도 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장밋빛을 더할까요? 네. 제가 아는 상식하에서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매년 MWC를 참석하고 있고 네. 또 CES는 역시 같이 가고 있는데 이번 MWC가 사실은 중동 전쟁의 충격을 제일 많이 받은 왜냐하면 중동 전쟁 중에 이런 행사가 열리니까 이게 화제가 덜 된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번에 한국 입국하실 때 그 BTS랑 같이 오셨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네. BTS랑 같이 중에 아니라 BTS 공연을 보러 온 팬들과 같이 공항에 그래 도착해서 맞아. 예. 엄청난 인파에 힘드셨죠. 시달렸죠. 예. 그렇게 많은 인파에 시달릴 때 예. 당연히 통신이 잘 접속이 안 돼요. 네. 예, 맞습니다. 통신이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를 분할해서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 광화문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 통신을 분할해서 제공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통신 네트워크를 추가적으로 통신 3사들이 설치하는데 예를 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여기에 AI가 맞물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 더 많은 통신 수요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 적시 위치에 통신 인프라가 더 보강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공학적 설명은 제가 잘 못해서 그런 식으로 AI 서비스가 가미가 돼요. 통신 네, 인프라 사업도.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원유 수급 조절을 하는 그 글로벌리 혹은 지역별 수요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원유 수급 조절 기능을 갖춘 이 AI 서비스가 포함된 이 소위 말하는 가스관이라든가 정유 정제 시설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기대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 보인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정유 정제 시설의 현대화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중동 전쟁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는 이 시간에 끝났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각의 어떤 흐름이 있을까를 논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뭐 종결되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먼저 유동성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주식 시장의 동력이 될 만한 굉장히 큰 한 가지가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의 저자로서 만약에 그렇게 상정한다면 이런 변수가 등장한다면 코스피 1만으로 가는 경로도 좀 많이 어긋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한번 너무 짓궂게 질문하나요? 제가? 아유, 아닙니다. 네. 당연히 하셔야 될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다들 그 질문을 갖고 계실 예,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예. 일단 지금 보면은 외국계 증권사들 중에서 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전망을 대강 6,500에서 8,000까지 합니다. 네. 중동 전쟁 이후에 나온 전망들도 같아요. 어. 이 전쟁의 그들의 예측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정말 전쟁이 몇 년을 가고 5일 쇼크가 온다고 하면 그들이 그런 전망을 내놓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의 확전과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좀 저는 더 네. 많다고 보고요. 네네. 그 시나리오로 가면 이들과 같이 저는 아마 올해 상반기에도 6,500에서 8,000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유는 아까 저희가 두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AI의 한국의 AI 경쟁력과 뭐 재건 사업으로 인한 수혜, 네. 예.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계속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정부 네. 밸류업 정책이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있는 거. 요 두 개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훨씬 더 큰 상승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많은 오히려
제가 전에 뵙고 말씀드렸던 4, 5년이 아니라 더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올 수도 음. 있겠죠. 이미 올해 말에 예를 들어 8천을 가버리면 네. 만 갈 때까지 4년이나 걸리진 않겠죠. 네.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2-3달 전에 제 가이던스 제가 올해 코스피 몇 정도 본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높았던 것 같은데요. 저도 말씀을 6,500으로 어, 말씀드렸었거든. 원래부터. 원래부터. 그러니까 코스피 6,000 찍기 전에 네. 원래부터 저는 의견을 6,500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6,300까지 찍다가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쨌든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에요. 네. 그냥 이 중동 전쟁은 이게 특히 전쟁이 3월 안에 종식이 되거나 좀 조기에 종식이 되면 제가 우리 독자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실물 경제에 전이되는 효과는 작아요. 네. 금융시장의 혼란만 주고 떠나는 거예요. 네. 근데 3월을 넘어서 4월, 5월까지 가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니까 추가적으로 주가의 조정이나 경로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주가의 상승 경로에서 하락 경로로도 바뀔 네. 수 있다. 왜냐하면 피벗 금리 인하 기조에서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조기 종식된다면 이렇게 그렇게 상정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논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조기 종식된다 3월 안에 끝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그게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가정한다면 우리가 논의하는 이 주식시장의 모습이 6,300까지 가다가 우당탕 와르르 쏟아졌는데 이건 정확히 위험 회피 현상인 거예요. 위험 회피 현상이 이제 끝나고 위험 선호 현상으로 대반전 되겠죠. 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고지를 향해서 갔던 그 6,300을 향해서는 뭐 다른 여건이 변화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말씀 주셨던 AI 산업 영역에서의 기대, 재건 산업에서의 기대, 그리고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도 제 전망, 제 컨센인 6,500을 벗어나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코스피 6,500 회복한다라는 그 주장이 전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네. 다만 저의 전제는 토론자입니다. 네. 네. 저의 전제는 전쟁의 장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네. 그래서 이 유동성이나 금리 경로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를 상정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바쁘신 와중에 BTS와 오신 게 아니라 BTS 팬들과 같이 오셨으니까 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뭐 저도 미국 상황을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지만 예. 트럼프의 의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쨌든 3월 물가, 4월 물가는 자극할 거라고 보여지고 전쟁이 오늘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밖에 증시 부양이나 혹은 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의 어떤 의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 참 어려운 질문인 게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쓸 경제적인 카드가 많이 없어 보여요, 지금. 이제 많이 예. 없다. 그 전쟁 전에 관세 무효 판결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사실 관세가 트럼프 정부의 어떤 대외 무역 정책의 거의 핵심이었는데 네. 그게 무효 판결을 받고 그게 이제 안 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슈를 덮으려고 네. 어떻게 보면 며칠 있다가 이란 전쟁을 터뜨렸는데 원래 이란 전쟁을 터뜨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미국 여론이 안 좋은 이유는 지금 미국 국민의 60%가 전쟁을 반대하고 있어요. 네네. 확전 반대는 90%가 넘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군사적으로 이제 뭐 핵 시설을 공격을 해서 네. 핵무기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목적은 펜타곤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주요 시설들을 많이 파괴를 했고 사상자 수를 봐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는 성공인데 경제적으로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움켜쥐고 유가를 올리는 바람에 경제적인 협박이 지금 시작이 되고 음.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 거기에 원래 주가 부양을 통해서 그 선거 승리를 이끌어 왔는데 코로나 때도 봐라 주식이 오르지 않냐 이렇게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미국 주식은 고평가라서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위로는 안 오르고 악재만 있으면 와르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경제적 카드가 거의 없어 거의 보여요. 없어 보인다. 네. 그래서 아마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비경제적인 아젠다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경제적인 면을 많이 본 게 그게 저희의 증시와 투자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는 국내 정치 뉴스가 90%가 넘죠. 뭐 가장 미국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뉴스는 이민 단속이나 그렇죠? 그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거에 이제 관세가 더 이제 불을 지피고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속으로 어떤 경제적인 카드를 꺼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이제 남았나 싶어요. 어. 뭘 어쩔 수 있을까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냥 뭐 저는 말씀을 몇 번 드리긴 했었는데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카드가 몇 개 없어요. 이제 네. 뭐 금리 인하도 이제 어려워지고 양적 완화도 어려워지고 그럼 이제 남은 카드는 이미 25년에 OBBA법 통과시키면서 부채 한도 증액해 놨던 거 네. 그거 쓰는 일인데 그거를 대거 쓰려면 이 국채 매매 시장에서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중국과 갑자기 정상회담 다시 개최해가지고 중국이 대거 사주기로 하고 그리고 미국은 또 그에 반대급부로 뭔가를 해주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는 한 지금으로서는 카드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유일한 카드가 미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다. 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효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공화당을 두들겨서라도 그런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발효까지 이어지면 우후죽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올 거예요. 뭐 테슬라 코인 나오고 구글 코인 나오고 유튜브 코인 또 나오고 막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나올수록 트럼프는 좋겠죠. 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음. 발행과 동시에 미국채를 사주는 기능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상호관세 시대는 끝났으니까 또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이제 다소 떨어뜨려야 되니까 저는 되게 재밌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상호관세나 뭐 품목별 관세 깎아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 하는 종류의 압박이 단행될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을 좀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상호관세 성격, 국가에게 부여한 관세 성격은 국가별로 얘기하는 거고 품목별 관세는 기업별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남는 장사거든요. 오히려 관세는 관세대로 깎고 수수료 절감 혜택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을 마구 하려는 그래서 이 부채 한도 증액해 놓은 걸 다 이제 소진하는 중간 선거 때까지 그런 전략이 좀 남아 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려왔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공유해드리고요. 아, 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아마 네. 거의 유일무이한 카드가 아닐까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크립토의 진심이니까 그게 상대국에게도 부담을 안 주는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수수료 절감이 단행되니까. 네.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고 이제 마지막 대주제입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아예 체급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미들급에서 헤비급으로 바뀌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제가 많이 얘기할 때 항상 이거는 5자리 숫자다. 1만은. 네네. 3천, 4천, 6천, 7천하고 다르다. 1만은 선진국 주식시장이 되는 그 걸음이고 네.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피가 1만에 갔다는 얘기는 네.
나스닥과 니케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네네.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주식시장이 됐다는 뜻이다라고 제가 음. 되게 힘줘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조금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네. 최근에 이제 코스닥 ETF, 액티브 ETF가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얻는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이 코스닥 시장도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진국 주식시장과 다른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얘기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너무 집중된 시장 구조죠. 네. 이 중동 전쟁 나고 나서도 CNN에서 뉴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한국 주식만 이렇게 많이 빠졌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가 시총이 3분의 1이 넘는다더라. 두 개가 다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그 지수 변동성이 커진 거다. 네. 반면에 미국 증시에서 시총 1위하고 2위는 엔비디아랑 애플인데 그 둘을 합쳐도 S&P 500의 1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도가 심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수가 어떤 그 두 업종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요. 네. 또 여러 업종이 있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가 약하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스타트업이 엑시트하는 생태계가 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대기업 말고 중소형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주식들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이제 IPO도 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런 주식시장이 되기 위해서 네. 코스닥에도 우량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정상적인 투자 자금들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코스닥이 뭐 테마형 시장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부정과 뭐 마구잡이 상장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오명을 좀 벗고 네. 그 코스피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액티브 그 코스닥 ETF를 보고 아 정부에서는 굉장히 코스닥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게 이런 투자 자금 유입과 그다음에 ETF, 액티브 ETF는 또 우량주들을 선정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소형 우량주들을 이 상품들이 또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좀 코스피에 비해서 뒤처졌던 코스닥 시장의 그런 역할도 좀 선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가져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체급 자체가 달라진다. 저는 그 말씀 속에 그냥 잠깐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해보면 10%가 1 상승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단히 100이라는 숫자에서 10이 상승하면 10단위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계속 상승률은 유사한데 점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천에서 3천 가는데 어려운데 소위 5천에서 6천 가고 하는 건 더 빨라지는 모습이 당연히 그 벌크가 커지니까 증가율이 같아도 더 크게 큰 폭으로 뛰는 모습이다. 이게 약간 체급이 또 달라진다라는 관점에서 또 들여다볼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뭐 3천에서 5천 가는 데는 좀 더 더딜 수 있지만 6천에서 10,000 가는 건 상대적으로 상승률 계산해 보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도 이 코스피 만이라는 그 부의 공식, 부의 법칙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 이 책의 저자께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뭐 물론 이제 변호사님이 뭐 섹터를 이렇게 막 논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뭐 투자자로서 투자 조언가로서 제안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앞에서도 뭐 재건 말씀도 주셨고 AI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 영역만큼은 정말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잘한다. 이런 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 말씀 끝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CES 때도 이제 했던 얘기인데 네, 저희가 피지컬 AI 시대라고 이제 하고 실물 AI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 경험하고 데이터라고 해요. 네, 예, 예전에 생성형 AI 때는 모델이나 파라미터가 중요했다면 네. 이제는 경험과 데이터가 있는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일 잘해온 분야겠죠. 지금까지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네. 에너지, 배터리, 뭐 자동화 이런 영역들에서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수십 년간의 경험하고 데이터가 이제 AI 시대에는 주요한 경쟁력이 될 거다라고 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그 AI의 발전 과정을 나눠봤을 때 현재를 약간 과열의 마지막 단계로 보는데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나 인프라가 어떤 다음을 결정하는 요소다. 음. 이 에너지와 인프라를 확보하는 회사들이 살아남는 게 이제 다음에 어떤 수순인데 네.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산업들, 네. 그렇죠? 에너지, 인프라, 방산, 네. 뭐 원자로, 음. 뭐 이런 쪽들의 기업들을 계속해서 외국에서 집중하는 이유가 있죠. 네. 네, 거기가 가장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잘해왔고 네. 또 앞으로 AI의 발전 과정이나 혹은 뭐 중동 재건 사업이 됐든 뭐 다 큰 틀에서는 같은 얘기인데 네. 여기서 한국 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극히 그냥 이성적으로 우리가 또 혹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는데 뭐 이견이 별로 없을 만한 그런 중요한 그 근거가 될 만한 논리를 바탕으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께도 나 그러면 전쟁 종식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충분히 해답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끝으로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의 또 두 번째 토론 참여자로서 소감 말씀 혹은 뭐 우리 구독자분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뭐든지 좋으니까 말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경익남의 두 번째 출연해서 오늘도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요. 제가 책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린다면 네, 밖에서 보는 한국은 안에서 보는 한국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예, 제가 국내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너무나 여러 그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들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깊게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경인남 독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외부에서 본 한국이죠. 네, 외부에서 봤을 때 중동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와 기업이 가진 펀더멘털한 경쟁력 예, 그리고 정부의 그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해외에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전쟁 종식과 함께 추가적인 투자 자금 그리고 어떤 관심으로 가시적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전쟁이 3월에 종식되면 저희 코스피는 6,500, 7,000 갈 수 있다. 좋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체킹 해보고 싶은데 정부 여당하고 뭔가 관계된 건 아니시 오늘 유독 파란색을 아니요, 입고 그건 있어서 아니고요. 그건 제가- 아니실 거라고 네. 생각하고 그건 아닙니다. 네. 사실 제 말씀드리면 네, 농담인데요. 한국 증시가 오르는데 정치가 네. 중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뻐하고 함께 돈 벌면 좋은 거죠. 네. 우문 현답 주셔서 감사하고 농담스럽게 말씀 주셨는데 또 진지하게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 한국 증시나 이 중동 전쟁의 경과 또 사모대출 부실 문제 이런 것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데 참 저도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